1944년 12월 7일 진주만 공격으로부터 3년 뒤 미국 최초의 순항미사일이 이륙했지만 곧 실속에 빠져 모래 위로 추락했다. 기술자들은 그것을 배트라고 불렀다. 제트 추진식 비행익 형태로 날개 뿌리 부분에 약 900kg의 폭탄을 실은 무기였다. 이는 그해 내내 런던을 초토화하던 독일의 V1에 대한 노스럽의 답이었다. 미 육군 항공대는 V1을 두려움과 부러움이 뒤섞인 시선으로 지켜보았고 1942년쯤에는 그와 비슷하지만 더 크고 미국산인 무언가를 원했다. 노스럽은 10기를 납품했다. 12월의 추락은 사실 두 가지 실패가 동시에 겹친 결과였다. 발사 전에 한쪽 엘리본이 잘못된 각도로 설정되어 있었고 제너럴 일렉트릭 B1 터보제트 하나는 발사대가 작동하기도 전에 이미 손상되어 있었다. 개량형 JB10은 독일 폭탄에 쓰인 것과 같은 펄스제트 엔진으로 바뀌었지만 핵심 문제는 엔진이 아니었다. 비행익은 양력을 만들어낸다. 목표물로 내리꽂히는 무기는 통제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호를 그리며 내려가야 한다. 이 두 요구는 서로 반대 방향을 가리켰고 어떤 개량도 그것을 고치지 못했다. 이 계획은 그것이 목표로 삼았던 전쟁보다 늦은 1946년에 종료되었다. 다음 노스럽 계획은 10년 뒤 완전히 다른 규모로 등장했다. SM-62 스나크는 핵탄두를 탑재한 아음속 순항미사일로 약만 200km를 날아 소련 영토를 타격하도록 설계되었다. 별을 추적하는 천문항법은 1940년대 후반 기준으로는 정말 정교했다. 문제는 표적 입력에 사용한 지도가 그 정밀도에 맞을 만큼 정확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스나크는 정확히 입력된 좌표에 도착했지만 실제 표적은 지상 어딘가 다른 곳에 있었다. 시험은 이 계획의 한계를 더욱 극적으로 보여주었다. 케이프 커네버럴의 한 발사 때 스나크는 조종 명령을 거부하고 자폭 신호를 무시한 채 바하마를 지나 남쪽 대서양으로 날아갔다. 끝내 회수되지 않았고 잔해는 몇 년 뒤 브라질에서 발견되었다고 전해진다. 미 공군은 전원버스의 전압 강화를 원인으로 들었다. 미사일은 말 그대로 도망친 셈이었다. 스나크는 1959년에 전략공군사령부에서 실전 배치되었고 1961년에 구식으로 판정되었다. 15년 개발 끝에 현역으로 남은 기간은 18개월뿐이었다. GAM-63 레스컬은 전혀 다른 제안이었다. B-47 폭격기 아래에 장착되는 공중발사식 원거리 공격 미사일로 승무원이 소련 방공망 밖에서 핵무기를 발사하고 되돌아갈 수 있게 하려는 무기였다. 이름은 레이더 스캐닝 링크의 약어였고 유도 장치는 충분히 잘 작동해 136기가 제고에 들어갔다. 문제는 시점이었다. 1958년이 되자 레스컬이 제공하던 모든 능력은 이미 더 새로운 설계에 추월당했다. 전략공군사령부는 그해 9월 1일 취소했다. 136기 전부가 11월에 폐기 처분되었다. 공군 최초의 핵 원거리 공격 무기는 실패가 아니라 뒤이어온 모든 것의 속도 때문에 무의미해졌다. 노스 아메리칸 SM-64 나바오는 초기 미국 로켓 개발에서 가장 비싼 막다른 길이었다. 이 구상은 1947년에 대담한 야심과 함께 등장했다. 미국 본토에서 모스크바를 타격할 수 있고 소총탄보다 빠르게 날며 요격이 거의 불가능한 고도로 비행하는 램제트 추진 순항 미사일이었다. 10년 동안 노스 아메리칸 항공은 기체, 부스터 로켓, 램제트 지속 추진 장치에 공학 역량을 쏟아부었고 정부는 약 6억 7,900만 달러를 투입했다. 발사는 계속 실패했고 대개 비행 첫 몇 초 안에 끝났다. 기술자들은 비공개로 이 계획을 절대 안 날아간다라고 불렀다. 그러다 1957년 단 한 기의 실전 미사일도 실제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공군은 이를 취소했다. 이유는 냉정하고 분명했다. 대륙 간탄도 미사일이 같은 일을 더 빠르고 더 단순하고 더 싸게 해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바오는 묻혔다. 하지만 그 부스터 엔진은 묻히지 않았다. 그것들은 곧바로 레드스톤과 주피터 계획으로 이어졌고 이 실패를 역사상 가장 생산적인 실패 중 하나로 만들었다. 전략적 사정거리에 대한 해군의 답은 보트 SSM-N9, RGM-15 레귤러스 2였다. 이미 비행 중이던 레귤러스 1의 초음속 후계형이었다. 더 매끈하고 더 빠르며 더 강력한 탄두를 실었다. 첫 번째 버전에 부족했던 모든 것을 갖춘 셈이었다. 치명적 결함은 설계 자체에 있지 않았다. 레귤러스 2를 발사하려면 잠수함이 수면으로 올라와야 했다. 핵잠수함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같이 있던 냉전에서 그 요구는 전체 체계를 위험 부담으로 바꾸어 놓았다. 모든 발사는 곧 사망 통지서였다. UGM-27 폴라리스가 등장하자 상황은 끝났다. 수중 깊은 곳에서 아무 경고 없이 발사되는 이 무기 앞에서 레귤러스 C는 단순히 구식이 아니라
전술적으로 터무니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 미사일은 함대 배치를 목표로 했던 바로 그 해인 1958년에 취소되었다. 마틴 MGM-18 라크로스는 다른 길로 실패했다. 실제로 실전 배치까지는 갔기 때문이다. 육군은 이를 지상 지휘관에게 단거리 핵 화력을 제공하기 위한 전술 전장 미사일로 배치했다. 문서상으로는 근거리 정밀 타격이었다. 실제로는 훨씬 더 지저분했다. 유도 체계는 야전 조건에서 신뢰성이 낮았고 미사일은 실제 전장에서 운반하기 어려웠으며 시험 환경에서 받아들일 만해 보였던 정확도, 오차는 핵탄두가 관련되자 위험할 만큼 컸다. 부대들은 이 무기가 전투 능력보다 군수 부담에 가깝다고 보고했다. 육군은 1964년까지 이를 유지했다. 당장 대체할 무기가 없었고 패배를 인정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마침내 퇴역했을 때 그 빈자리를 알아차린 사람은 없었다. 웨스턴 일렉트릭 LIM-49 나이키 제우스는 미사일 방어 역사상 최악의 순간에 등장했다. 바로 그것이 파괴하려던 위협이 어떤 요격기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늘어나던 때였다. 구상은 진지했다. 소련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종말 하강 단계에서 파괴할 수 있는 지상 기반 탄도탄 요격 체계였다. 시험은 요격 미사일이 표적을 맞힐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문제는 레이더였다. 나이키 제우스는 기계적으로 방향을 바꾸는 접시형 안테나들을 사용했고 한 번에 들어오는 탄두 하나만 추적할 수 있었다. 소련은 이미 다탄두 각계 유도 재진 입체와 기만체로 나아가고 있었고 계산은 곧바로 무너졌다. 표적 하나의 요격기 하나라는 방식은 수십 발의 일제 공격 앞에서 의미가 없었다. 국방부 내부 비판자들은 소련이 값싼 기만체로 체계를 넘치게 만드는데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 반면 미국의 대응은 전부 소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1963년 이 계획은 중단되었고 훗날 나이키 X가 되는 개념으로 대체되었다. 그것은 결국 더 유능한 체계로 발전했다. 나이키 제우스는 실패한 무기가 아니었다. 위협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가정이 실패한 것이었다. 제너럴 다이내믹스 MIM-46 몰러는 육군이 실제로 안고 있던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들어졌다. 야전의 기갑부대를 따라갈 수 있는 빠르고 기동성 있는 근거리 방공체계였다. 야심은 미사일 발사, 표적 획득, 추적, 유도 기능을 모두 한 차량에 넣고 외부 지원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 완전 자동 체계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런 수준의 통합은 1960년대 초 실제 하드웨어가 제공할 수 있는 능력보다 몇 년은 앞서 있었다. 부품들은 일관되게 함께 작동하지 못했다. 레이더와 유도 루프는 간섭 패턴을 만들어 야전 조건에서 체계를 예측 불가능하게 했다. 1965년까지 육군은 시험에서 단 한 번도 신뢰성 있는 성능을 입증하지 못한 체계에 5년과 상당한 예산을 쏟아부었다. 결국 이를 취소하고 요구 조건을 두 개의 더 단순한 무기 MIM-72 체퍼럴과 RIM-7C 스페로로 나누었다. 때로는 문제를 더 작게 만드는 것이 정직한 해법임을 증명한 셈이었다. 벤딕스 RIM-50 타이폰 LR는 해군의 장거리 함대 방공 시도였고 좋지 않은 의미에서 정말 시대를 앞서갔다. 이 구상은 당시 운용 중이던 어떤 체계보다 훨씬 먼 거리에서 위협을 추적하고 파괴할 수 있는 네트워크형 다중표적 교전 체계를 내다보고 있었다. 그러나 하드웨어는 그 비전에 미치지 못했다. 교전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데 필요한 처리 능력은 1960년대 초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안테나 배열은 거대했고 특수 함정에만 들어갈 수 있었으며 체계의 중량과 부피 요구 조건은 이미 함대에 있는 어떤 함정에도 비현실적이었다. 1963년의 진지한 평가 뒤 해군은 예산 지원을 끊고 이 계획의 가장 좋은 아이디어들을 훗날 스탠더드 미사일 계열이 되는 체계로 돌렸다. 더 조용한 유산이었지만 분명한 유산이었다. 더글러스 AGM-48, GAM-87 스카이볼트는 조용히 실패하지 않았다. 그것은 동맹국 정부 앞에서 가능한 최악의 외교적 순간에 실패했고 그 잔해는 무기 자체를 훨씬 넘어 퍼져나갔다. 구상은 매력적이었다. B-52 폭격기의 원거리에서 핵타격 능력을 주어 항공기를 소련 방공망에 노출하지 않게 하는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이었다. 영국은 그것이 성공하리라고 확신한 나머지 자체 블루스트릭 계획을 취소하고 미국산 스카이볼트 인도를 전제로 차세대 핵억지력을 통째로 설계했다. 그러고 나서 시험이 시작됐다. 1962년에 첫 5차례 비행은 모두 실패했다. 유도장치 오작동, 추진 실패, 구조 붕괴가 이어졌다. 국방장관 로버트 맥나마라는 수치를 검토한 뒤 이 계획은 구제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고 1962년 12월 1일 취소했다. 영국 정부는 실시간으로 허를 찔렸다.
여파는 케네디와 맥밀런이 나소해서 긴급 정상회담을 열게 만들었고, 미국은 대체안으로 폴라리스 잠수함을 제안했다. 스카이볼트는 취소된 미사일 하나가 동맹을 거의 갈라놓을 뻔한 드문 사례가 되었다. 록웰 AGM-53 콘도르에는 또 다른 치명적 결함이 있었다. 대체로 작동은 했지만 조달이 불가능할 만큼 비쌌다. 해군은 전자광학 유도 방식의 장거리 정밀 원거리 공격 미사일을 원했다. 항공기 안의 조작자가 미사일 탐색기의 텔레비전 영상으로 표적을 포착한 뒤 나머지 구간은 미사일이 자율 비행하도록 놓아주는 방식이었다. 유도 기술은 1960년대 후반 기준으로 정말 정교했다. 문제는 비용이었다. 콘도르 한 기의 가격은 해군 고위 관계자들이 노골적으로 불편해할 정도였고, 개발이 진행될수록 가격은 더 올라갔다. 1976년이 되자 이 계획은 14년 동안 이어졌고, 현실적인 수량으로 운용할 수 있는 비행대가 거의 없는 무기를 만들어냈다. 생산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던 바로 그 회계 연도에 취소되었고, 결국 정밀도를 일부 포기하는 대신 가격을 낮춘 더 저렴한 개념들로 대체되었다. 때로 최고의 미사일은 함대가 실제로 살 수 있는 미사일이다. 휴스 AIM-95 에자일은 전투기 조종사들이 실제로 원하던 공중전 미사일이었다. 그리고 거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사라졌다. 1968년부터 설계된 에자일은 미국 항공기에 진정한 고각 오프보어 사이트 단거리 능력을 주기 위한 미사일이었다. 대체하려던 AIM-9 사이드와인더처럼 정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넓은 각도 범위에서 표적을 추적할 수 있었다. 시험 결과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1970년대 중반이 되자 국방부의 예산 환경은 혹독해졌고, 사업 관리자들은 더 냉정한 계산을 했다. 기존 사이드와인더에 새 탐색기를 장착하면 개발비의 일부만으로 비슷한 성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AIM-9L 개량형은 그 주장이 옳았음을 입증했다. 에자일은 생산에 들어가지 못한 채 1975년에 취소되었고, 가장 좋은 아이디어들은 원래 그것이 대체하려 했던 미사일에 흡수되었다. 효율적인 결과였지만 휴스에는 7년간의 작업을 보여줄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제너럴 다이내믹스 AIM-97 시크베트는 진짜 두려움에서 태어났고, 그 두려움이 과장된 것으로 드러나자 사라졌다. 1970년대 초 미그-25 폭스베트는 미국 계획가들이 진심으로 답을 찾지 못하던 소련 항공기였다. 높은 고도, 엄청난 속도, 그리고 미국 전투기들이 장거리에서 상대하기 어려운 레이더를 갖추고 있었다. 공군은 그것이 달아나기 전에 격파할 수 있는 미사일이 필요했다. 시크베트는 바로 그 단 하나의 상황을 위해 설계되었다. 다른 어떤 무기도 잡지 못하는 것을 따라잡을 사거리와 종말 속도를 갖춘 장거리 공대공 무기였다. 그러다 1976년 9월 소련 중위 빅토르 벨렌코가 망명했고, 자신의 미그-25를 일본에 착륙시켰다. 미국 기술자들은 그 항공기를 하나하나 분해했고, 모든 가정을 뒤집는 사실을 발견했다. 폭스베트는 무겁고 연료를 많이 먹었으며 정보기관이 추정했던 것보다 훨씬 덜 기동적이었다. 항전 장비는 예상보다 낡았고, 엔진은 연료를 너무 빠르게 소비해 지속적인 고속 비행이 거의 불가능했다. 시크베트가 죽이기 위해 만들어진 위협은 애초에 완전히 존재한 적이 없었다. 벨렌코가 착륙한 바로 그 해에 이 계획은 취소되었다. 한 사람이 편을 바꾸기로 한 결정이 무기를 구식으로 만든 셈이었다. 보잉 AGM-131 SRAM-2는 기술적으로 실패한 것이 아니었다. 어떤 공학적 해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규모의 정치적 실패였다. 이 무기는 기존 SRAM의 핵 후계형으로 설계되었고, B-52와 B-2 승무원에게 강화된 소련 표적을 상대로 단거리 핵 원거리 공격 능력을 제공하려는 것이었다. 개발은 1980년대 후반 내내 꾸준히 진행되었다. 하지만 1991년 9월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대통령은 냉전 이후에 더 넓은 군사 재편의 일환으로 항공기와 수상함에서 전술 핵무기를 철수시키겠다는 일방적 결정을 내렸다. SRAM-2도 그 목록에 있었다. 단 한 기의 양산품도 납품되기 전에 즉시 취소되었다. 이 무기는 경쟁에서 진 것도 시험에 실패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어느 화요일 아침 대통령 발표의 반대편에 서 있었을 뿐이다. B는 다른 무기를 탑재하게 되었다. 이 미사일이 염두에 두었던 핵 공대지 임무도 그와 함께 교리에서 조용히 사라졌다. 노스럽 AGM-136 태싯 레인보는 새 무기 중 가장 특이한 운용 개념을 갖고 있었다. 배회형 대레이더 미사일이었다. 표적 지역 상공으로 발사하면 그곳에서 장시간 자율적으로 선회하며 정 레이더가 켜지기를 기다렸다가 곧장 내리꽂혀 파괴한다는 발상이었다.
위협을 감지하면 송신기를 자주 꺼버리던 소련 방공망을 상대로는 전술적으로 말이 되는 접근이었다. 이 무기는 조심스러운 먹잇감으로 가득한 표적 환경 속에 끈질긴 사냥꾼이었다. 1980년대 시험은 실제 능력을 보여주었고 1991년 걸프전은 데레이더 체계에 실질적인 관심을 불러왔다. 하지만 태실 레인보는 비싸고 기술적으로 복잡했다. 그리고 1991년이 되자 공군은 같은 제압 임무를 개량된 기존 데레이더 미사일로 더 낮은 비용에 수행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 계획은 종료되었다. 개념의 타당성은 입증되었지만 막 해체되기 시작한 소련을 지켜본 예산 환경에서 그 가격표를 방어할 수는 없었다. 마틴 마리에타 MGM-134A 미젠맨은 핵 전략가들을 밤잠 설치게 만들던 취약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국방부의 시도였다. 대형 MX 피스키퍼 미사일은 정확하고 강력했지만 고정식 사일로에 놓여 있었다. 위치가 알려져 있었고 이미 소련 탄두의 표적이 되어 있었다. 미젠맨의 핵심 발상은 기동성이었다. 견고한 이동식 발사대에 장착된 소형 단일 탄두,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외딴 지형을 계속 이동해 선제 공격으로 표적화하기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개념이었다. 전략적 논리는 분명했다. 실행은 다른 결과를 낳았다. 이동 가능할 만큼 작은 미사일도 탄두를 수천 킬로미터 밖으로 실어 날라야 했고 대륙간 사거리를 운반 가능한 형태로 압축하는 데 필요한 공학은 비용을 끊임없이 밀어 올렸다. 미젠맨이 생산 결정에 가까워졌을 때 각 이동식 부대, 즉 미사일과 발사대와 지원 기반 시설을 합친 비용은 전체 계획을 방어하기 어렵게 만드는 수준에 이르렀다. 1991년 소련이 붕괴했고 기동 분산을 그토록 긴급하게 만들었던 특정 위협도 함께 사라졌다. 의회는 1992년에 이 계획을 취소했다. 기동성의 꿈은 개념으로는 살아남았지만 장비로는 끝내 살아남지 못했다. 노스럽 AGM-137, MGM-137 T샘, 즉 3군 공용 원거리 공격 미사일은 국방부가 자금을 댄 가장 비밀스러운 무기 계획 중 하나였고 그 비밀성 자체가 문제의 일부가 되었다. 1980년대 후반에 설계된 T샘은 방어 공역 밖에서 강화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저피탐 순항 미사일이었다. 공군, 해군, 육군이 동시에 사용하도록 계획되었고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정당화하는 3군 공용이라는 명칭이 붙었다. 기밀 개발 환경은 독립적인 비용 감시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1990년대 초가 되자 단가가 세군 어느 쪽도 현실적인 조달 수량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치솟았다. 1994년에 이 계획은 취소되었고 총 지출액은 기밀로 남았으며 요구 조건은 새로운 경쟁 사업으로 넘어갔다. 그 결과 훗날 AGM-158 제즘이 탄생했다. T샘은 실전에서 한 번도 비행하지 못했지만 그것이 남긴 요구 조건 문서는 록히드 마틴이 겨냥할 정확한 목표를 제공했다. 록히드 마틴 MGM-166 로셉 운동에너지 미사일은 거의 중세적이라고 들릴 만큼 단순한 원리로 작동했다. 폭발탄도 없이 표적을 너무 빠르게 들이받아 충격 자체로 파괴한다는 방식이었다. 초속 약 1500m로 날아가는 미사일이 전달하는 순수한 운동에너지는 오로지 속도만으로 현존하는 어떤 전차 장갑도 격파할 수 있다고 계산되었다. 이 개념은 시험에서 작동했다. 문제는 전장이었다. 로셉은 표적까지의 명확한 가시선이 필요했고 발사 차량은 크고 노출되어 있었으며 근접 지형에서 운용되어야 할 무기치고 교전 범위가 위험할 만큼 좁았다. 현대 대전차 교전은 점점 더 로셉C 성형 작약 탄두를 단 기존 유도 미사일보다 이점을 제공하지 못하는 거리와 각도에서 벌어졌다. 약 16년의 개발과 제한적 운용 평가 끝에 이 계획은 2004년에 종료되었다. 운동에너지로 직접 격파한다는 개념 자체는 살아남았다. 탄두가 필요 없고 속도가 전부인 미사일 방어 요격 체계의 핵심이 되었기 때문이다.